台独注定是死路一条，以台制华必遭失败。 라이칭더 타이완 신임 총통이 취임하자 중국군은 보란듯이 타이완 포위 훈련을 했습니다. 사실상 침공을 위한 예행 연습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We must be ready to answer the PRC's increasingly intrusive and expansionist claims in the Indo-Pacific region. 타이완군 참모총장도 지난 4월에 진행된 훈련이 연장된 데 대해서 중국군이 훈련을 벌이다가 전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위협 때문이었다고 말했는데 그 정도로 전쟁 가능성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는데 국제정치학자이자 미국 내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상대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빅터 차 석좌는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내고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를 맡은 바 있는 실제 외교 현장 경험도 풍부한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특히 그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해서는 어떤 제언을 하는지 직접 저희가 화상으로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빅터 차 고문은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타이완 관련 언론 인터뷰들에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침공할 경우 타이완을 방어할 건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질문을 여러 번 받았다. 내 카드를 공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항상 답변을 거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지난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을 감수하면서까지 타이완을 방어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도 확답을 피했습니다. 그 대신 타이완이 우리의 반도체 사업을 모두 가져갔다는 질문과 관련이 없는 답을 했습니다. 빅터 차 석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러한 대응이 결국 타이완을 중국과의 잠재적 협상 카드로 쓰려는 방증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 시진핑 주석과의 거래에서 타이완을 배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Trump doesn't have any particular conviction that Taiwan needs to be defended. It's a source of leverage over Xi Jinping. It's not because he wants to protect democratic values. I think he sees the Taiwan issue as leverage. It's a card that he can play on Xi Jinping. And so in that sense, it makes his Taiwan policy, I think, completely unpredictable. 문제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그의 급진적인 본능이 노련한 관료들의 제어로 무뎌진 측면이 있었지만 2기 때는 제동을 걸 관료들이 더욱 줄어들 수 있다고 빅터 차 석좌는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맥마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은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충동적 결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서 이른바 어른들의 축이다라고 불린 바가 있는데 2기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담당 분야를 막론하고 이러한 견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관료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But the big difference in the second term is that he knows how government operates, and there won't be a group of seasoned advisors around him who will try to deflect his worst instincts. Like, I certainly understand the views of people like Matt Pottinger and others who worked for him. You know, they believe very strongly in Taiwan's defense, but they're not going to be in a second Trump administration. And I think Trump would take a deal like that. Because it was Bolton and others who were advising him against it, Bolton, Pompeo, and others who were advising him against it in Hanoi. But he won't have those people there the next time he meets with Kim Jong-un. 물론 적어도 현재로서는 타이완을 둘러싼 무력 충돌이 임박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긴 하지만 양안 관계는 우리의 경제, 외교, 안보와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만큼 앞으로도 그 향배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초 미 경제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고 또 미국이 개입한 경우 세계 전체 국내 총생산 GDP의 10%에 해당하는 10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경 3천조 원이 줄어드는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특히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한국의 경제적 피해 규모가 GDP의 23.3%,
타이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뿐 아니라 두 개의 전쟁, 독재 국가 블록 간의 결속, 기후위기, 인공지능 등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굵직한 국제 이슈들은 산적해 있는데 정작 글로벌 거버넌스 기관들, 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주요 20개국, G20,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WTO 등이 사실상 실효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에 빅터차 석좌는 새로운 거버넌스 기관을 설립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 만큼 현 상황에 맞게 기존 기관을 변형시키는 게 중요한데 산업화된 민주주의 국가 블록인 주요 7개국 G7을 통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세계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호주가 G7에 참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ight now, the G7 represents less than 10% of the world population and only 40% of the global economy. And yet, it is the only institution of global governance that is left because the UN Security Council doesn't work anymore. The G20 doesn't work. The WTO doesn't work. So you want new partners to be ones that are trustworthy, that have sizable economies, and that are key players in emerging tech and supply chains. And Australia and Korea meet that requirement. They're both trustworthy allies. They're the 12th and 13th largest economies in the world. 현재 G7에서 미국, 캐나다,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모두 유럽 국가들입니다. 하지만 G7의 공동성명 의제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G7은 유럽을 뛰어넘어서 세계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폭넓은 주요 사안들을 논의하고 또 결정해왔습니다. I mean, I think one of the hallmarks of the G7 is that the leaders can talk to each other privately without talking points and have real conversation. I think that's what, that does not happen at the G20. It doesn't happen in any sort of grouping that China pulls together. It's that these advanced industrialized democratic leaders can have very frank conversations with each other. The only three non-Europeans are the US, Canada, and Japan. All the rest are European. And so it doesn't make sense to have just an organization dominated by Europeans determining what's going on in Asia or elsewhere. 빅터차 석좌는 내년이 한국과 호주의 일종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는데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1기 때도 그런 바가 있듯이 G7 확대 의제를 꺼낼 수 있다고 봤습니다. But next year in Canada, so that might be a place to have a conversation about expanding membership. And so I think he'll fully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e G7, but I also think he'll want to change it and remake it in Trump's image, right? He would want to, so it wouldn't surprise me if he liked the idea of expanding the G7. 물론 한국이든 호주든 G7 정식 회원국이 되려면 현재 전체 G7 회원국들의 컨센서스, 즉 합의가 필요합니다. 빅터차 석좌는 현재 일본이 반대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은 반대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Japan likes to be the only country to represent Asia. The better argument is to say, it's a lot to represent, and it might not be in Japan's interest to be the only country representing Asia. So, do you think there is a possibility that South Korea could join the G7 in the next few years, despite Japan's opposition and the uncertain stance of other countries? You're right. The G7 is a consensus-based organization. But if there's a consensus and one member dissents, then I would imagine the consensus rules. So it really would have to be discussion among all the G7 members to see whether they think it's a good idea. The G7 needs to act now rather than later. 한국이 실제 G7의 정식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그에 걸맞는 큰 책임도 물론 따라올 겁니다. 그럼에도 한국이 선진국이 만든 규칙을 따르는 룰 테이커에서 규칙을 직접 만드는 룰 메이커가 되는 것인 만큼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 정세 속에 국익에 기반한 장기적인 전략을 면밀히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딥백이었습니다.